네, 금요일의 시사 맛집 시사포차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이종훈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생방송 화면 보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이나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화물연대가 16일 만에 파업을 끝냈습니다.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로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요. 2주 넘게 계속됐던 화물연대 파업부터 철회까지 그동안 몇 차례 이제 시사포츠에서 세 분이 의견 주셨었는데 이제 파업 종결이 됐는데요. 이종훈 평론가 총평 좀 해주시죠. 일단 화물연대 소속 분들이 이제 그 파업 철회 찬반 투표를 해서 파업을 철회한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다행스러운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정말 힘드시거든요, 이분들.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 자영업자잖아요. 예. 자영업자인데 이분들이 또 화물 차량을 갖고 계시지만 대부분이 이제 할부금을 내더라고요. 네. 할부금을 내는데 월 한 300, 400 정도의 할부금이 나가고 보험료에 또 주차비가 또 한 50만 원 정도 또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세워두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지금 16일 동안 아무런 수입이 없으셨어요. 네. 하지만 내야 될 돈 청구서는 그대로 계속 나가오는 거죠. 예. 굉장히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하신 건데 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진 못했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도 화물연대 소속분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복귀하시는 결정을 해주신 건 참 다행스럽다라고 생각되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저도 일단은 다행스럽긴 한데 이렇게 천만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좀 찝찝함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바가 뭔지 모르는 게 아니고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제 그 화물연대 소속 종사자, 그러니까 화물차 운전자분들 가운데서는 실제로 이런 생활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화물연대 파업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안전운임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 밖에 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후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공론화되지 않았고 특히 이제 지입 방식 이야기를 일단 할 건데 제가 이런 논의들은 사실은 아직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이런 내용들이 명쾌하게 해결돼야 결국에는 이 화물차 운전자분들도 자신의 삶을 좀 되찾고 생활보장도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도 일단 다행이긴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고충을 좀 듣고 제도를 좀 바꿀 수 있는 방식을 좀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곽우신 기자. 일단 60%의 찬성률로 파업 중단이 가결이 됐는데 아마 찬성에 투표하시는 조합원들도 참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려운 마음으로 투표에 임하셨을 거고 사실 공정위 현장 조사부터 해서 경찰 수사에 대통령실 업무 개시 명령하겠다고 굉장히 전방위적인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좀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 어떤 잘못된 선례냐 하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노동 혐오적인 이 정치가 결국 통했다. 효과를 발휘했다. 먹혔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동계와 강대강 투쟁이 이어지면 그 국면에서 대통령실이 이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도 비슷한 기조로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건 사실 대통령실이 정부가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 경제가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하나가 걱정이고 두 번째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결정적 계기는 사실은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라는 식으로 선회를 하면서가 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화물연대 분들 입장에서는 정치권에서마저 자신들의 권익을 좀 대변하고 싸워줘야 될 야당이 자신들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정부 여당 쪽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고립됐구나라는 외로움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좀 뭐랄까요? 아무튼 입으로 열심히 진보만 하시고 실제로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곽우신 기자 짚어주신 부분 중에 이제 첫 번째 부분 이번 화물연대 파업 철회를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파업이나 노동 현안마다 강대강의
그러한 그 법과 원칙 론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파업이 종결됐는데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더라도 잘못된 악습과 관행을 바로 잡겠다. 이분 김재섭 위원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새기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파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정도에 맞는 방식으로 가야지. 예를 들면 주요 시설을 점거해서 다른 노동자들의 노동권까지도 해치는 방식이거나 기업이 거의 죽을 정도로 강도 높은 파업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요 시설 점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둘 다 공멸하는 방식은 막아야 된다. 아마 이런 원칙을 하나 선언한 거라고 보고, 네. 두 번째는 이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입 방식 문제를 아마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입 방식 관련돼서 몇 번 본인의 SNS 계정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올렸는데 네. 안전운임제를 영구히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지입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화물차 번호판을 빌려줘서 화주가, 그러니까 기업이 번호판을 빌려주고 그 화물차 운전자들이 그 빌린 번호판을 통해서 사실상 사업권을 유지하면서 수수료를 그전에는 기업에게 말하자면 줬던 방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졌는데 여전히 관행은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택시 면허처럼 이게 권리금처럼 암리에 장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저번 주에 제가 지적했듯이 특히 화물연대 일부가 기득권을 누리면서 신입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화물차 기사분들을 막고 거기다 권리금 장사로서 이런 화물차 번호판들을 파는 방식,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중착취가 되는 거거든요. 화주에게 그러니까 기업에게도 그다음에 노동자에게도 두 번의 착취를 사실 소수의 일부 화물차 기사분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이런 악습들은 사실은 법제도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계속 이중 착취하는 구조들이 나올 것이고 어렵게 사시는 화물차 기사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나가자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네. 저는 같은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예.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네.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더라도 잘못된 학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오늘 원희룡 장관의 말은 지금 김재섭 위원장이 말하듯이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불리함을 만드는 악습과 관행을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물연대 파업이 끝났지만 파업을 한 너희들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강경한 메시지로 읽혔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원장관 같은 경우에서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대해서도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건 파업하면 순간에 물 건너 간 거다. 아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건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선복기 후타협을 주장하고 후타협에서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해왔던 것들이 다 빈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니 조금 전에 곽우신 기자가 이제 짚어준 두 번째 문제로 바로 연결이 되네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돌아서서 정부 여당안을 받으면서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정작 정부 여당은 그건 이미 물 건너간 얘기다. 지금 이종호 평론가 말씀처럼 3년 연장 그 얘기 우리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곽우신 기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잘 된 거죠. 정부 여당에서는. 처음에는 네. 안전운임제 3년 연장도 해주기 싫었었는데 여차히 이렇게 된 거 그냥 뭐 3년 연장안도 그냥 아예 날려버리는 셈인 거잖아요. 이참에 그냥 아예 끝낼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주고 모든 걸 얻은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됐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더 버티기만 하면은 모든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이 3년 연장안을 국토위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걸쳐야 될 관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그렇죠. 국민의힘이 막는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네. 최소한 올해까지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냥 법사위에서 걸고 넘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몰 연장 시한, 그러니까 일몰 시한이 이제 올해 말까지인데 12월 31일까지만 버티면 이 제도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화물연대도 이제 고개 숙이고 이제 들어왔겠다. 뭐 더 이상 뭐 자기네들이 이제 뭐 복귀하고 나게 되면 이번 해갖고 승리한 요이고 지지율도 좀 오른 상황인데 굳이 이 안전운임제를 다시 우리가 3년 연장 깔고 들어가야 될까? 협상 테이블이 열리더라도 정부 여당이 사실 굉장히 고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냥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해보자. 처음에 최초로 자신들이 제기했던 거는 파업이 일어나기 전 상황이었으니 파업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너희는 더 이상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네. 이런 식의 무슨 애 혼내듯이 약간 이런 식으로 대하는 태도가
부적절하죠. 잘못했으니 처벌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두 분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김재섭 위원장님, 만약에 뭐 서로 다른 해석이시긴 한데 이후에 진행 과정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그래서 3년 연장한 그거는 안 받아들여 줄 거야. 그다음에 파업하면서 저질러진 불법 끝까지 추적해서 다 처벌할 거야. 이렇게 만약에 정부 여당이 나온다면 그거 괜찮은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번 파업에 어떤 책임을 묻는 것, 손해배상, 글쎄요, 어떤 형식으로 물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노조 파업이라고 보기에는 법리적으로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노조 부분이라서. 파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운송 거부죠. 네, 운송 거부이고, 그러니까 네. 종속적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노조 파업이라 봐야 될지 아니면 정말 운송 거부라 봐야 될지 이 법적인 회색지대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배상 책임을 물리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강경한 태도 정도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안전운임제는 제가 계속 비판을 했고 문제도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화물연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정부 입장에서도 여당 입장에서도 대안카드를 계속 제시를 해야 될 거예요. 화물연대의 주장이 분명히 저희가 새겨드릴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유류비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 뭐 금리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대출금 갚아야 되는 것도 높고 이건 다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유류비만큼은 좀 연동을 해서 유가랑 좀 연동을 해서 국가가 좀 보조하는 방식으로 조금 타협책을 제시하면 그래도 조금 이 파업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행정 수반으로서 국가 원수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그러한 대통령으로서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여러 말씀 메시지들 또 정책 결정 종합적으로 본다면 어떠세요? 뭐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예. 대통령은 이번 그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를 불법으로 인식했고 네. 아까 김재섭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이건 불법이냐 아니냐를 논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불법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의 불법으로 규정하고 네. 강경책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불법 파업은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나갔었고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행적들을 보면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그냥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굴복시키고 꺾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파업 종결 선언이 나오자 파업 종결 선복기 복귀 후 타협 선언이 화물차 연대에서 나오자마자 화물연대 쪽에서 나오자마자 지금 정부 여당 쪽의 관계자들은 사실상의 승리라는 표현들을 막 쓰고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 라디오 방송에서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사실상의 승리, 사실상의 패배 선언 이런 단어들을 쓰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 화물연대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계의 문제가 예. 앞으로 지뢰처럼 계속적으로 터질 수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 네. 곽우신 기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 그리고 일관된 대응 결과적으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분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긍정 평가를 하시는 분들한테 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나요라고 물어보면은 이유가 없음이었어요. 모름 이런 모른다가 거였죠. 근데 많았죠. 예. 최근에 노조 관련 대응이 굉장히 상위권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지율의 상승에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네. 대통령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물었을 때 정부가 잘 대응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가 더 많아요. 여론조사에서. 네. 안전운임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비슷하니까 이전까지 관련된 모든 악재들은 이 비율이 뭐 8대2, 7대3 정도로 압도적이었는데 네. 요거는 여전히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게 많긴 한데 비중이 다만 5대4 요 정도로 되니까 예. 다 이게 이렇게 조합하다 보니까 되게 노조 대응하면은 이 지지율이 뭐 올라가네라는 일시적인 상승이 보이지만 이게 쭉 가져가 갖고 막 중도를 포함하고 뭐 40%가 뭐 50%가 될 순 없는 거거든요. 진짜 딱 코어 지지층을 결집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지킬 것만 지키는 네. 식의 지지율 상승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 상승에 취해 가지고 우리 이대로 더 하면은 살아나나? 대통령실이 만약 이렇게 오판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네. 앞으로 남은 통치 기간 동안 굉장히 이런 비슷한 이슈들마다 굴곡들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보입니다. 이 현재 정치하는 김재섭 위원장 보실 때는 어때요? 지지율 측면. 저는 지지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네. 저는 사실 원칙적인 대응을 천명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업의 경계를 사실 뚜렷하게 나누기는 어려운데 정말 예. 노동 문제에 있어서 어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것과 사실 정치적으로 변질된 파업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 우리가 이끌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뭐 한미연합 해체라든지 윤석열 퇴진이라든지 이건 노동 문제랑 아무런 상관없는 내용이잖아요. 순수하게 네. 정치적인 파업인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단을 천명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국민들 일부 저는 상당 부분 지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만 잘했다, 이것 때문만 지지율 올랐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아니란 태도가 아닌가가 생각이 되고 얼마 전에 대한민국 자체 호재가 있었잖아요. 월드컵이라는 호재가 있었고 그렇죠. 월드컵 기간에는 원래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기 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잘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화물연대의 주장을 전부 묵살해도 앞으로 지지율은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다소 아니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어 스태핑 안에서 오르는 것 같은데. 네, 뭐 보수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보수 정부가 사실 아까 네. 원희룡 장관이 악습과 관행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보수 정부의 악습과 관행을 한번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다음 주제로. 왜냐하면은 최근에 법원에서 MB 정부의 노조 파괴를 인정을 했습니다. MB 정부 당시에 국정원, 검찰, 경찰 다 동원해가지고 언론 이용해가지고 노조 파괴하고 탈퇴 종용하고 했다라는 거죠. 법원에서 인정을 받은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당시 먹히고 실제로 드러나는 건 한참 후잖아요. 보수 정부들은 항상 이거에 대한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막 경향신문사의 민주노총 사무실 막 들어가가지고 다 파괴하고 했던 것처럼 하게 되면은 네. 지지자들이 열광하기 때문에 쉽게 취할 수가 있거든요. 윤 정부가 이런 전철을 따르면 안 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정부 여건에서 왜 자꾸 민주노총을 민노총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잘못된 악습과 관행이거든요. 민주노총을 민주노총으로 불러달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맨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민노총이라고 해요. 뭐 국민의힘도 국힘당이라고 부르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거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좀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근데 항상 꼬박꼬박 기사에 국민의힘이라고 써드리고 있거든요. 네. 민주노총도 존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지율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요. 예. 사실은 이번에 이제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데 이 대응이 먹힐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국가 경제의 심각함을 걱정한 국민들의 소위 우려와 걱정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 뭐 한국갤럽에서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를 했을 때 선복귀 후 대화라는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 네. 70% 이상이 찬성을 하는 기조를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과반 이상이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복귀했습니다. 후 대화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 이 지금의 반사 이익은 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켜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국회 상황입니다.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지났고요. 12월 2일이었죠. 근데 오늘 마지막 날인데 본회의도 안 열렸습니다. 곽우신 기자, 오늘 국회에서 일어난 상황 정리 좀 해주실까요? 사실 오늘 오전부터 오늘 본회의가 열릴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모두의 관심사가 쏠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2+2 협상에 이제 3+3으로 넘어가서 원내대표 막판 협상까지 가면서 엄청난 줄다리기가 있었고 중간에 좀 접점이 모이나 싶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어쨌든 양당 원내대표 모두 국민들께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는 선언인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사실 법정 기한은 너무 밥 먹듯이 넘기긴 했지만 정기국회 시한은 2014년 이후로 넘긴 적이 없었는데 최초로 정기국회 시한을 넘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고 예산안이. 네. 그리고 이제 남은 쟁점은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해임 건의안이라도 처리를 하고 싶어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없이 해임 건의안을 올릴 수 없다라고 못을 박으면서 네. 오늘 예산안 없이 해임 건의안만이라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요. 네. 그래서 사실 주말에 사실 임시국회를 잡아놨기 때문에 예. 주말이나 이걸 기점으로 해서 혹시나 민주당이 처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싶지만 김진표 의장이 버티고 있는 이상 그 시나리오가 실현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나머지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문을 여는 시사포차. 김재섭 위원장, 이종훈 평론가, 곽우신 기자 세 분과 함께 이어가고 있고요. 광고 듣기 전에 곽우신 기자께서 예산안 처리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날도 넘겼다. 그리고 주말 임시국회는 불투명하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김재섭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그 정기국회 시한까지 넘겨버린 예산안 누구의 잘못이고 왜 이렇게 됐다 보십니까? 뭐 여야 모두의 잘못이죠. 사실은 뭐 여당도 도망가기 어렵고 야당도 네. 도망가기 어렵고 저는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이 진짜 말씀 주신 대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도 막판에라도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건과 관련돼서 좀 여야 간의 대립이 좀 굉장히 좀 극렬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애초에 이상민 장관이 해임 초반에 예를 들면 이제 사퇴를 했으면 이런 문제는 제일 큰 건 없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당 입장에서 야당을 좀 비판을 하자면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 그 예산안 심사는 45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같이 하게 되어 있으면 정말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진심이야 그러면 예산안 처리를 빨리 하고 남은 기간 동안 국정조사를 충분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상황에서 굳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해야 될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결국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뭐 탄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유죄 추정의 원칙이거든요. 일단 잘못을 명확하게 밝혀내기 이전에 일단 몰아내자라는 거고, 네. 근데 그 유죄인지 여부를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저는 국정조사잖아요. 물론 국정조사가 뭐 의석수가 많은 야당에 의해서 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지만 결국 민간인 신분에서 와서 하는 것과 이 사람이 정말 장관으로서 어떤 유책 그 정치인인지를 따져보고 그 이후에 탄핵 소추안을 내는 거는 정치적인 명분이나 국민들에 대한 설득도 완전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굳이 해임 건의안을 꺼내가지고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이종훈 평론가, 우선 김재섭 위원장 여야 모두의 잘못이다. 근데 주로 이제 야당의 그 잘못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잘못이라고 봅니다. 네. 야당 잘못은 없고요. 이건 지금 이상민 방탄국회 때문에 아하. 예산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네네. 예산안이라는 건 세입세출을 논하는 거예요. 예. 장관 해임안이랑 세입세출안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걸 연계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는 제가 국회에 몸담아갖고 예산 처리 과정 여러 번 봤지만 네. 이런 경우는 보다 처음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상민 장관 방탄을 위해서 여당이 예산안 처리 못 해준다고 얘기해요. 여당인데 네. 야당이 아니라 이상민 장관 수호하기 위해서 국민과 민생 경제를 볼모로 삼고 예산안 통과 안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봐. 빨리 민주당 해임 건의안 철회. 이렇게 협박을 해요? 네. 이런 여당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그래서 하기로 한 거잖아요. 아니 그것 예산안이랑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예산안이랑 결부가 되어 있고 이상민 예.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자, 국정조사랑 예산안이 왜 결부가 됩니까? 뭐라고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랑 예산안이 왜 결부가 돼요?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여야가. 예? 45일 동안. 예산 처리한 이후부터 네, 그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에요. 활동을 하자라고 예. 얘기했지 본질적으로 그 처리의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대통령실은 지금 워낙 그 정치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다고 치더라도 네. 예산안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해임 건의안을 왜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예산안 처리를 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하는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국정 운영의 알겠습니다. 책임을 네. 야당이 집니까 여당이 집니까? 아니 의석수가 많은 야당에게 책임이 없지 않죠. 알겠습니다. 네. 곽우신 기자. 네.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번 예산안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예. 제가 어쨌든 진보 매체 기자다 보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법인세 인하도 많이 양보해주고 종부세도 양보해주고 노란봉투법도 정기국회 막판 쟁점이었는데 속도 조절한다고 또 물러섰고 금투세 주식 양도소 아니 다 양보해줬어요. 야 네. 민주당이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의 그냥 거기 몇 분 색깔만 바꿔주면 국민의힘이랑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진보 정당이라고 자꾸 말하는지 모르시는데 아무튼 근데 컷 하셨어요. 예. 헛헛하게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됐어요. 뭐 비율이라든가 3천억 이상의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관련이라든가 몇 가지 쟁점들에서 결국 타협이 안 된 거거든요. 네. 이건 사실은 구체적인 이 사안들에 대해서 여당이 끝까지 안 되는데 우리는 원래대로 관철시켜야 된다라는 강경론으로 갔기 때문에 협상이 막판까지 잘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왜 여당이 오히려
거대 야당을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해줄 테니까 이런 거에서 양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타협의 정치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야당이 양보해주고 여당이 그 양보를 못 받아들였다고는 이게 왜 생겼나.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장관이 대체 뭐길래. 아니 저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가 저는 국정조사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자라는 국민의힘의 논리도 일견타당하고 네. 이상민 장관이 있으면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으니 해임을 하고 나서 가는 게 맞다라는 민주당의 논리도 일견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되면서 그 예산안은 붕 뜨고 국정조사는 기한 정해져 있는데 밀리고 네. 결국 피해보는 거는 12구 참사 유가족분들하고 국민들인 거잖아요. 내년 예산 어떻게 하려고. 그렇네요. 뭐 서로 뭘 잘했다고 자꾸 이렇게 서로 탓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류상의 문자상의 그 준예산의 무서움을 이 정부가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준예산이 되면 정말 큰일 나요. 예, 그럼요. 곽우신 기자가 뭐 진보 매체 기자로서라는 단서를 달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야가 모두 문제라는 점은 이제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입장에 따라서 보시는 그런 시각에 따라서 어떤 쪽이 더 크다, 더 큰 근본적 잘못이다 하는 것은 좀 갈릴 수 있지만요. 자, 그러면요. 이상민 장관이 도대체 누구이길래라는 것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길래라는 것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 대통령의 의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전 참사 직후 그리고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는 이상민 장관은 물러나야 된다였잖아요. 김재수 위원장은 똑같은 이야기였고.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절대 안 된다라고 지금 기조가 잡혔죠. 네. 이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공공연하게 언론에 흘리고 있죠. 이상민 장관 해임은 안 된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오늘 기사도 나오던데. 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과 윤 대통령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은 고등학교 후배고 절친이고 술친구고 오래된 술친구고. 네. 그러니까 나의 절친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도 중요하지 않다. 이건 정말 올바른 정치, 올바른 국정 운영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비약이고요. 반성해야 돼요. 네. 그거는 너무 비약으로 가신 거고. 김재섭 위원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을 했고 국무위원회 탄핵은 사실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국무위원 대통령 법원에 이제 물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죠. 예, 네. 헌법재판소에 그럼 사실 이제 되니까.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직무정지가 딱 되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사실은 국정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탄핵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종의 유죄 추재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그리고 정말로 이상민 장관이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어떤 책임 소재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기 전에 그냥 일단 잘라내고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이상민 장관 이후에도 다른 어떤 국무위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상민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는 데서는 변함없는 생각이지만 사퇴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과거에 역대 정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참사가 발생하면 물러난 장관들은 뭐예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받은 거잖아요. 국정조사를 안 한다 그러고 해임 건의안까지 안 받았으면 민주당이 비판하는 게 당연히 달죠. 어쩔 수 없죠. 달게 받아야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해임 건의안을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죄를 따져 묻고 얼만큼 큰 책임이 있었는지 얼만큼 잘못을 했는지를 따져 묻고 나서 민주당에 내보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들으시면서 3442번님께서 김재섭 위원장님께 문자로 주셨어요. 김재섭 위원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헷갈리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추정 원칙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탄핵이라는 것은 행정적 절차이고 징계이지 형사적 처벌이 아니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렇죠. 근데 네. 저도 이야기를 들은 게 예.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법적인 책임만 논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 책임도 어떤 소재가 있었는지를 국정감사장에서 장관의 신분으로서 우리는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으로 오든 아니면 장관 신분으로 오든 그거는 민주당 마음대로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든 아니면 해임 건의안을 하든 대통령이 받는지 여부와 적어도 저는 장관으로서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데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죄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정치적 책임이든 법적 책임이든 네. 이후에 온당하게 묻는 것이 맞다라는 조사를 해서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시사포차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영업 좀 정지당합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위원장, 이종훈 평론가,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